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전에 여쭤봤죠. 과연 도움이 되셨는가. 근데 사실 저는 엄청 도움이 된다. 진짜 이 강의가 너무 좋았다. 믿지 않아요. 글쓰기는 절대 수강으로 늘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무조건 실전으로 늘고, 다리 좀 떨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눈을 자꾸 여기 알짱알짱 거려가지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쓰기는. 제가 아무리 좋은 강사고 아무리 좋은 말을 여러분께 다 들려드린 데 맞자 글쓰기 늘지 않아요. 글쓰기는 본인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익히고 무엇이 좋은 글인지 보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글을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좋은 글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데 있죠. 무엇이 좋은 글인가. 남들이 읽는 눈으로 내 글을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같이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나만 그런가요? 함께 글을 써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제 함께 글을 써나가는 것을 이제 수업 재료를 주신 이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같이 해보고,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주제나 아니면 글감 같은 게 있으면 좀 갖고 와 보시라.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시간을 좀 봐서 신속하게 몇 가지를 일례를 들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명확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글쓰기에 대한 갈망을 느껴서 오신 거고, 본인이 글쓰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글쓰기는 그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줄로 아옵니다. 그래서 강의는 빠르게 넘어가고 오늘은 좀 같이 만들어가는 강의를 했으면 해요. 뭐 다행히도 가장 참여율이 높으신 분들이 오늘 와서 저랑 같이 글을 써주실 거예요. 야,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의식의 흐름체도 생각나시고, 제가 어떤 습관이나 어떤 생각을 하고 글쓰기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생각이 나실 거고, 문장부터 구성까지 지난주 강의가 굉장히 그래서 나름대로 지루하였는데, 지루해서 저도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근데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글쓰기 팁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문장력 강의를 그렇게 지루하게 했고요. 오늘이 서본결의 정체. 간단한 구성에 대한 팁만 알려드리고 바로 실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나는 서론, 본론, 결론을 여러 번 얘기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제가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사형제 논술 같은 건 한 번씩 겪어봤어요. 사형제 찬반 논술 쓰기, 혹은 사형제 찬반 주장 땡땡, 근거 땡땡, 1번 생명은 존엄하다, 이런 거 한 번씩 써보고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회 부적응자들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논의들이 전개되는 게 사형제 논술이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논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렇게 교육과정에 나오는데, 그 누구도 뭔가 납득할 만한 좋은 사형제에 관한 논술을 본 기억이 없을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구나 라던가, 진짜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보고 와, 이거 진짜 쓰레기 같은 법인데? 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이래서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경험이 많이 없으시리라 믿고 있어요. 있어도 없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신빙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찬반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논거를 쓰는 걸 배웠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이 늘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형제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맨 끝에 이렇게 계속 움츠려 갖고 있다가 다시 표출하는, 본인이 근거를 낼 때 혹은 주장을 계속 전개할 때 계속 생각해내야 돼요. 나는 사형제 반대로 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근거가 이랬었으니까 근거를 이렇게 써야 되지, 근거를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읽는 사람은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겠지? 반대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얘가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이런 근거를 대는 거겠지?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논술은 아주 정답이긴 하지만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기사나 논설문이나 좀 짧은 설득력 글쓰기를 할 때는 결론이 먼저 치고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 치고 나와서 역삼각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근데 그거는 서본 결 중에서 결론을 아예 위로 보내버리는
수순위. 그건 서론이 없이 결론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본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만약에 뭔가 좀 사족을 달거나 분량이 남으면 그럼 이제 막 이게 뭐 비유도 넣고 뭐뭐 해야 될 때다. 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이런 그 기자 개인이나 혹은 글쓰기 개인의 사족이 들어가기도 하죠. 본론을 잘 짜는 게 근데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결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정하고 글을 써요.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결론이 이미 있어요. 나는 그 결론을 위해서 글을 쓸 거야. 근데 그 결론을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그 결론으로 끌어올 것인가의 문제는 오로지 본론에 달렸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는 안 궁금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궁금하죠. 근데 사람들이 본론을 자꾸 얘기를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진영 논리가 세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쉽사리 저는 그게 글쓰기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되게 재밌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무상급식에 찬성하면 좌파가 된다. 이런 논제가 있어요. 근데 무상급식에는 찬성하는데 청계천 개발은 반대한다. 그리고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 천안함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북괴를 멸망시켜야 되고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큰 여론 구조에서 이 사람은 되게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밀어넣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는 이유만 막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본론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약간 비약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한 번도 우리가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무엇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잘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너는 내 의견에 공감해주니까 내 편이고, 아니면 다른. 근데 사실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본론이 아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만도 못한 동지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을 잘 키워오지 못한 것에 저는 이 교육의 문제도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스스로 그렇게 느낀 적이 많았었는데, 본론 자체를 잘 써내면 어떠한 결론을 내도 뭔가 되게 어거지 쓰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아, 얘는 이럴 법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독자가 있고 나는 이 독자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꼭 본론이 탄탄하다면 이 사람과 꼭 동일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내가 되게 친하게 지내거나 내가 되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말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글쓰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차피 생각이 다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뭐라고 하지 않는 것에는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본론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결론에 본론을 잘 맞추는 연습은 각 개인의 관계 맺음에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잘 설득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결론에 근거를 잘 만들어내는 연습을 다른 사람들이랑 최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이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혼자 하면 잘 안 되고, 그리고 혼자 하면 잘 안 될 뿐더러 다른 사람의 글을 볼 때도 진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글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글쓰기는 어차피 소통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간에 관계없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독자가 있어야 글을 쓰죠. 아니면 제가 일기장에만 쓰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어떤 독자인지. 그러나 이 독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는 내 주장을 잘 펴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주장을 잘 펴는 데 있어서는 탄탄한 본론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뭐 생활 속의 글이나 아니면 논설문이나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오늘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시험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떠한 글을 쓰더라도 요만큼이라도 내 의견이 들어가 있으면 이 의견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혹은 이제 아예 독자들이 잘 모르는 걸 내가 소개할 때, 그러나 알고 싶어 하는 걸 내가 소개할 때, 그런 소재일 때는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읽고 싶어 하는 거, 아니면 재밌어 하는 거, 뭐라도 후커가 있어야 돼요. 그 후커 역할을 하는 것이 서론인데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역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본론을 쓰는 것이 편하다, 그것이 힘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학교에서 서문교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서론에 그걸 쓰더라도 결론에 다시 한번 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서론에 사용대를 찬성한다 썼으면, 왜냐하면 본론 1 이유가 1번, 본론 2 이유가 2번, 본론 3 이유가 3번, 그리고 결론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사용대를 찬성, 공식처럼 이렇게 배운 게 있어요. 이 공식과는 상관없이 서론은 어떤 역할을 하는 문단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후커를 하는 역할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당장 내가 사용자를 찬성해, 반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서론에 우리가 뭘 해야 돼? 사람들을 끌어오는 후커. 그냥 일로 와봐, 너 이거 얘기 좀 들어봐. 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길거리에 있는 그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뭘 파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할 때 있잖아요. 물론 살 마음은 없어. 하지만 가서 일단 보고 싶어. 궁금해. 그런 게 후커예요. 근데 나를 끈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의 생소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저게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됐다 뭐가 막 부분 보이는데 이 부분 보이는 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막 나는 저 뭔지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잘 모르겠어. 혹은 하다못해 내가 시간이 많아. 내가 시간이 많은데 시간을 때우려고 길거리 상인들을 쇼퍼해. 마찬가지예요. 글을 볼 때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글을 봐야 되는지, 혹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내 글을 봐야 되는지, 이걸 잘 생각하시면 후커를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오세요. 왜 이 글은 어디에 실릴 것이고, 어디다 쓸 것이고, 어디다 쓰고 누가 읽었으면 좋겠고, 그 목적을 먼저 정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서론을 공들여 잘 써야 본론 결론을 아무리 잘 써봤자 후커가 많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글도 있죠. 예를 들어 자소서. 이 사람은 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썼어도, 레포트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썼어도 이거 봐야 돼요. 교수님이 보시든 입사 담당관이 보시든 입시 담당관이 보시든 봐야 돼요. 그럼 이 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강제로 보는 상황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 것이냐, 이거 고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냥 누군가 지나가다 오다가다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밌게 쓰셔야 되고, 혹은 흥미롭게 쓰셔야 되고. 그걸 생각하세요. 제가 주제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조금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구조를 어떻게 짜는 거냐인데, 사람들이 1번을 진짜 어려워해요. 말이 되는 구조. 왜냐면 내가 봤을 땐 말이 되거든요. 이게 뭐랑 연결돼요? 의식의 흐름체랑.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는 무엇이든 말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말이 되는 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도 말이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르거든요. 근데 본인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 글을 보는 나랑 남의 글을 보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걸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의 글을 볼 때 나는 막 별것 가지고 다 트집을 잡아요. 이거 이렇게 쓰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의견이 다른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일단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약간 이 사람이 나한테 적대를 쌓는 것 같고, 그리고 글을 딱 봤는데 재미가 없어. 안 읽을 거야. 라고 얘기해. 하지만 내 글은 그렇게 안 봐요. 왜? 내 새끼 같거든요. 이게 내가 낳은 내 새끼예요.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열심히 고민도 하고 어떠한 주제건 간에 나는 내 글에 애착이 생겨요. 왜? 걔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착이 생겨요. 남의 글을 볼 때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건 남의 생각이거든요. 걔가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남한테 보여주는 내 생각은, 그리고 그걸 잘 표현했다고 노력해서 쓴 글은 이 글이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긴 시간을 투자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고민했는지, 이런 게 들어가요, 이 글에. 근데 이게 늘 문제예요. 사실 글이 잘 쓰고 못 쓰고랑은 하나도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글 써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글쓰기는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노력을 잘 해야 된다고. 엉덩이로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쓴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생각을 하면서 써야 좋아지죠. 노력을 아무렇게나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잘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늘 어렵죠. 그리고 본인이 길게 막 분량을 열심히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쓰고 저렇게 해서 고민을 하는데도 방법이 있고, 제가 그 고민의 방법을 조금씩은 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성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이 되는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말이 되는 글이에요. 나한테 말이 되는 글 말고. 내가 글을 쓰고 글을 쓰는 중간에 계속해서 고치다 보면 내가 중간에 무슨 글을 쓰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루만 지나고 그 글을 다시 보잖아요. 나의 모든 하루가 날아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썼는데 내가 쓴 다음에 딱 봤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좀 전까지 고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전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하루 딱 지나고 이 글을 살짝 놓고 다른 데 갔다가 왔을 때 남의 글을 보는 것처럼 내 글을 보면 일단 자괴감에 빠져요. 이게 내가 쓴 글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글을 못 쓰는 놈이었나? 내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에 빠지고, 그리고 중간에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한 글을 내가 친구나 다른 사람들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개떡 같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또 자괴감에 빠져요. 네가 뭔데 내 글을 판단해? 라고 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난 진짜 못 썼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죠. 왜? 노력을 했는데 노력에 배반당한 것 같은 슬픔과 아쉬움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막막함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죠. 말이 되는 구조는 같이 써야 나와요. 같이 써야.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보고, 근데 이 내 글을 보는 사람이 해주는 코멘트가 진짜 중요해요. 누가 내 글을 보고 코멘트를 해줄 것이냐. 많은 글을 보고 글에 많이 익숙하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독자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 스스로가 그 문장을 잘 보시면서 필요 없는 걸 빼보시면 알아요. 이건 생각해보니까 좀 괜히 넣은 문장. 한 글을 너무 연속적으로 보지는 말아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구조를 짤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통글을 쓰시기보다 구조를 짜고 그 구조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글을 한번 완성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내가 통글을 썼는데 글을 고칠 때 이게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모르겠다 했을 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 찾고 그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본인 생각에 꼭 필요한 말만 빼보세요. 역순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의견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말을 다 골라내지 말고 내 글을 가지고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주제 문장 뭐였지? 그래서 거꾸로 하다 보면은 내가 뭔 사족을 붙였는지, 왜 쓸데없는 말을 넣었는지가 살짝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연습할 때 그러는 거고, 물론 실전에 가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게 동시에 말이 되는 구조이자 독자를 배려하는 구조가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글이 있어요. 저도 말을 하면은 삼천포로 빠져요. 왜냐면 우리 말을 할 때 한참 말하다가 근데 내가 내 얘기 왜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의식의 흐름인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네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면 이것도 이해시켜야 돼서 내가 뒤로 돌아가고, 이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지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원래 의도는 잃어버려요.
정확하게 의식의 흐름체는 그것 때문에 생겨요. 내가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 말은 괜찮아요. 흩어지니까요. 물론 이렇게 저처럼 카메라 앞에서 가끔 말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제해서 물어봐야 되는 인터뷰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일단 그냥 친구들끼리 잡담할 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그거를 글쓰기를 할 때 적용을 시켜보면 제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지? 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의 청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하다가 처음에는 이 청자는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청자는 이미 그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러고 계속 설명을 붙여나가다 보면 얘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에 내가 물어봤던 그 궁금증 빨리 해결해 주련. 근데 나는 계속 그래서 그래 그 길로 가는 거야. 나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얘도 해야 되고 쟤도 해야 되고 쟤도 해야 돼서 기다려봐. 그럼 얘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청자가 지치기 시작해요. 독자도 똑같아요. 지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 글을 그렇게 쓰는 게 의식의 흐름체. 그게 독자를 배려하지 않는 구조. 독자를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청자를 배려하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이걸 딱 전달해야 돼. 그럼 일단 살짝 결론을 내주고 시작하거나 혹은 근거를 아주 적게만 들거나 그래서 조금씩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발짝을 갈 때 나는 글의 분량이나 나의 역량상 요만큼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만큼을 하려고 하고 분량은 요만해. 그리고 본인이 이걸 줄일 수 있는 능력도 아직 안 돼. 근데 급한 거지. 왜냐면은 얘기를 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이만큼을 잡았는데. 그래서 모든 글쓰기는 버림의 문제예요. 버림의 문제. 무엇을 버릴 것인가. 여기 이 구조 안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이에요. 나는 A라는 주장이 있고 이 A라는 주장을 향해서 내가 근거를 갖고 있는 게 한 10개, 12개쯤 돼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삐까뻔쩍한 거 몇 개가 있는데 특히나 입사나 입시나 아니면 본인이 뭐 홍보를 막 사활을 걸고 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달라요. 그럴 때는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안하거든요. 10가지 이유가 있으면 이 10가지의 이유 중에 나는 이 3가지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 3가지를 쓰고 싶은데 나머지 7개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 눈에 밟히는 문제가 많은 문제를 양산해요. 눈에 밟혀가지고 이 3개에 일단 자신이 없어. 이 7개까지 다 쓰지 않으면 이 남은 3개를 온전히 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돼요. 근데 이 7개 그리고 3개를 선택하면서도 약간 불안해. 이게 맞게 선택하는 거겠지? 불안해. 그 불안감이 7개에 대한 그 눈에 밟힘을 더 증폭시켜요. 그리고 7개를 다 버리지도 못해 쓰다 보면. 그래서 이 7개를 모아가지고 한 문단으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폭망. 그러다가 폭망해요. 글이. 왜냐면 나의 의식의 흐름과 함께 가요. 왜? 나의 모든 걱정들이 글에 녹아나거든요. 나의 모든 걱정이. 그래서 글쓰기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가면무도회 같은 거예요. 내가 딱 보여주고 싶은 모습 되게 도도하게 쓰셔야 돼요. 특히나 입사, 입시 혹은 홍보 이런 거. 특히 내가 되게 자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도 자신 있는 것처럼 되게 도도하게 세상 멋있게 그렇게 쓰셔야 돼요. 세상 멋있게 진짜 막 내가 한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일단 요만큼만 얘기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나머지 3개가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이걸 되게 이거 하나가 완전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런 것도 갖고 있네.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나머지 7개에 대한 궁금증을 독자로부터 증폭시켜 나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분량이 정해져 있고 혹은 목적이 뚜렷한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모든 글은 후커예요. 서론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글은 글쓴이에 대한 후커거나 글쓴이 스스로를 어필하거나 글쓰기가 어필하고자 하는 주장 혹은 아이템, 사업, 주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후커예요. 모든 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있을 것 같아. 뭐가 좀 더 있을 것 같아. 이런 여지를 남겨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있는 거 다 털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너무 없어 보여요. 비싸 보이고 도도하게. 너무 헤프게 구시면 안 돼. 내가 가진 게 3개밖에 없어도 3개보다 더 있는 척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이거밖에 생각 안 했지만 정말 흔한 근거도 정말 좋은 받침대로 쓰시면 잘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내공이 쌓여야 하니까 좀 설명을 더 드리고 빈 곳이 두드러지지 않는 구조는 이거예요. 비슷한 맥락인데 만약에 제가 A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 A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스텝 밟아 나가요. 근데 독자로 하여금 근데 여기서 왜 일로 뛰지? 중간에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걸 설명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빼놨어요. 왜냐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집중력이 흐려져요. 흐름이 끊기거든요. 읽는 사람이. 예를 들어 오늘 벽지가 연두색이다. 벽지가 연두색이다라고 문장을 넣었으면 벽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든지 연두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디에 벽지가 그랬다고 했는지 어쨌든 앞문장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갑자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뚱맞게 등장한 문장이거나 주제가 너무 허황되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집중력이 흐려져요. 글은 영상처럼 섹시하지도 않고 사진처럼 삐까뻔쩍하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우직한 장르라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견고함이 흐트러지면 독자를 잃어버려요. 그런 실수를 특히나 짧은 글 설득하는 글에서는 그래요. 뭐 문학적 글쓰기야. 가끔 군더더기가 있더라도 알게 뭐예요. 그건 그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예술의 장인데 그것이 군더더기인지 아닌지 작가가 판단하면 될 일이고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취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는 나랑 안 맞는 작가, 이 작가는 나랑 맞는 작가 이렇게 본인 취향으로 결정되죠. 설득하는 글쓰기는 그렇지 않아요. 설득하는 글쓰기는 취향 따라 읽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설득하는 글쓰기는 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테이스트에 맞춰서 나 같은 글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글은 저도 못 써요. 그런 글은 안 돼요. 취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우리는 거의 진짜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누가 읽어도 거슬리지 않는 글, 누가 읽어도 거슬리지 않는 문장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문체는 있어요. 본인 스스로. 저도 말씀드렸듯이 자주 쓰는 단어, 문장, 아니면 표현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저도 거시다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그래서 막 중간중간 고칠 때가 되게 많아요. 쉼표도 많이 쓰고 함으로써 이것도 엄청 많이 쓰고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이 어떤 글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시면 고칠 때 빨라요. 편해. 본인이 거시다를 많이 쓴다. 그리고 저는 거시다를 하도 많이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이다를 많이 써요. 그래서 다시 점이다도 고쳐. 점이다도 고치고 그리고 문장을 중간에 뜯고 그래서 이게 저도 문장을 짧게 쓰려고 많이 인식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문장 길어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나 고유명사인데 엄청 길어. 이런 거 있죠. 엄청 길어. 그러면은 일단 문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 되게 긴 것처럼 보이는데 문장 구조는 되게 짧고 그냥 주어가 긴 거 있죠. 고유명사라서. 한국산업과학기술원. 길어요. 그냥 딱 쳐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글 습관들을 본인이 알고 계시면 빨리 고치고 그리고 글을 쓸 때도 생각하게 돼요. 사실은. 생각을 해도 또 고쳐야 돼요. 근데 생각하고 쓰는 거랑 생각 안 하고 쓰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질문 있으세요? 혹여?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저번보다는 좀 덜 졸아요. 저번에 완전 졸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한 분께서 저희에게 카톡방에 이렇게 글을 자꾸 올려주셨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카톡방에 올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면 수업 자료로 그냥 쓰고 난 날로 먹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날로 먹어봤어요. 자, 이겁니다. 자, 아주 감사하게도 제가 헌정하는 페이지예요. 아니, 정보가 많은 글이에요. 정보가 많아.
네. 왜냐면 그 어쨌든 문장 자체가 예를 들어 막 맞춤법이 많이 틀리거나 이런 문장은 아니에요. 문장은 깔끔한 문장이에요. 이제 이걸 이제 구성의 문제인데. 보세요.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단어들이 뭐가 보이죠? 장, GMO, 발음 먹거리, 발효 음식. 그죠? 그런 게 원래는 쓰고 시고자 하셨던 부분들일 거예요. 장, GMO, 발효 음식, 또 발음 먹거리. 이렇게만 써도 대충 보이죠? 아, 어떤 주제의 글이구나. 그럼 여쭤봅시다. 독자는 누구인가요? 예상 독자. 이거는 이제 마케팅에서는 타겟 term이에요. 타겟. 타겟하고 있는 독자. 장독대 아카데미 네. 수강생들이 네. 장을 담그는 네. 이제 날 오는 날 초대 그냥 누구를 초대? 그 이제 장 담그러 사전 준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네. 다시. 그러니까 자. 약간의 사전 지식이 있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사전 지식이 약간 있고. 약간 있고 이제 장을 담그러 오는 사람들 네. 장을 담글 의지가 있는 의지가 인간. 있는 사람들 장을 담글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고 사전 지식도 약간 있어요. 장에 대해서. 어떤 사전 지식인가요? 이건 GMO에 대한 사전 지식인가요? 장에 대한 사전 지식인가요? 혹은 뭐 장에 대한 사전 지식도 조금 있고 GMO에 대한 사전 지식도 조금 있고 GMO 등.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 발음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관심. Sorry. 거리에도 관심이 있고. 죄송해요. 갑자기 영어를 했네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장애 발음 먹거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쓰시는 글인지 묻는 거예요. 아까 초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어디 초대하시는 거예요? 장담극이 모임에. 제가 살짝 헷갈리는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은 장담극이 모임에 아직 초대를 안 받았는데 이 글을 보고 초대를 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 그럼 초대가 아니네요. 이게 이미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분들에게 그날의 모임과 발효 음식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는 글인가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제가 아, 이 다음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 네네. 실제 아, 개괄. 예. 아, 그럼 모임을 여는 예. 사전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의 모임. 그럼 초대가 아니고 이제 여는 글이죠, 여는 글. 모임을 여는 글. 모임을 여는 글입니다. 이 모임은 장 담그기 모임이고 이 모임을 열면서 기족글이죠. 이걸 기족글이라고 하는데 이 모임 자체의 성격과 혹은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장이란 지금 구조가 그래요. 1번 이걸 다시 지워봅시다. 글의 구조가 1번 장이란 이입니다. 장이란 정의가 나왔어요. 2번 우리 전통 장에는 하고 전통 장 문장 하나씩 할 거예요. 3번 간장부터죠. 간장은 장의 효과 항암 나왔죠. 4번
GMO가 갑자기 GMO가 나와요. GMO의 피해. 이 문장이 좀 생뚱맞았어요. 왜냐면 장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갑자기 GMO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데 GMO 얘기는 그 전에 안 나왔어요. 근데 GMO의 피해 그리고 GMO 규제 국가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죠. 5번. 우리나라는 GMO 식품, 우리나라는 이거 안 나오네. GMO 수입 1위. 정보. 관심과 교육이 부족. 교육이 부족한 현실. 7번. 이 문장이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넌 GMO 식품과 해서 끊기는 거죠. 제초제, 범벅이, 유전자 변형, 수입 GMO 식품을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넌 GMO 식품과 수입 GMO 식품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 알 권리는 무엇에 대해 알 권리인 거예요? 이게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게 한다. 예? 이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사는지 우리가 사고 있지만 뭐를 사고 있는지를 모르고 네. 일단 쓸게요. 그러면은 일단 GMO 넌 GMO 식품이 있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문제시라는 거죠. 방법이 없다. 이게 방법이 없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시장에서 갔을 때 일상생활에서 이 우리는 아마 뭐 이 장단극의 모임에 오시는 분들을 필두로 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거겠고 8번 기본적인 알 권리를 위해 완전 표시에 필요하다. GMO 완전 표시에 필요하다. 되게 좋은 교재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족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소재가 될 거고 되게 좋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게 하고 싶으셨던 말이에요. 바른 먹거리에 앞장서는 장독대 여러분들이 올바른 장문화 학생의 전도사에 배워갑니다. 여러분, 바른 장문화. 확산합시다. 이게 본디 하고 싶으셨던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정확하게 10문장이네요. 그리하여 우리의 발효 음식 문화를 살려봅시다. 보이세요? 정리가 되세요? 이게 구조예요, 지금. 이 짧지만 긴 글이고요. 문장이 딱 10개. 문장 10개 치곤 분량이 많죠. 문장이 길다는 뜻이에요. 볼게요. 자, 이 글에 좋은 재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구조가 안 보여요. 구조가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결론이 얘예요. 결론이 얘인데 글쓴이는 지금 장 문화 자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싶고 이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싶어요.
현재 상황에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GMO 이거예요. GMO 안전 표시가 필요한데 그냥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7번, 8번 문장을. 그리고 9번, 10번도 문장을 바꿀 수 있죠. 정확하게는 이게 의도예요. 의도. 글쓴이의 의도. 글을 쓴 이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이에요. GMO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완전 표시가 필요하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랑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예요. 그리고 이거랑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 그게 나머지 문장으로 되냐. 이게 이제 물음표예요. 물음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글을 써보신 적이 잘 없을 거예요. 이게 되게 생소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다. GMO에 피자는 규제국가 마음에도 불구하고 GMO의 피자도 크고 많은데 우린 이거야. 이게 사실은 7, 8번의 근거예요, 이거. 이거까지. 이 7, 8번의 완전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1번 근거, GMO의 피해는 엄청나다. 2번 근거, GMO 규제 국가가 많다. 3번 근거, 관련 교육이 안 돼 있다. 그런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에요. 그죠? 사실은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구조를 짜봅시다. 구조를 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램프가 흐려지는 건 배터리가 없어서 그러겠지? 결국에 주장. 아유, 죄송해요. 글쓴이는 지금 GMO 자체의 수입과 GMO 피해를 지금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세요. 관련 교육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야.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라는 건 굉장히 오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전통장이 되게 좋아요. 전통장이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 표시도 필요한데 바른 작문을 확산하는 사람도 필요해. 이게 문제가 엄청 큰 과제는 뭐냐면 이 GMO와 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GMO와 장 안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를 내는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누구나 알고 있어. 하지만 GMO 완전 표시 필요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왜 그러냐면 콩 때문이에요. 콩. 그죠? 콩이 GMO로 콩이 많이 만들어져서 수입 GMO 콩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 글에.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산재해 보여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이걸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구조적으로 빠진 게 뭘까요? 장, GMO.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랑 이거는 빼더라도 이거 안에서 지금 나오거든요? 구조가? 이건 논리 구조가 명확한 애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근데 이게 이 양쪽 바깥 것과 무엇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장이랑 GMO랑 뭔 상관이야? 아, 콩 GMO 콩이 많이 들어와. 이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딱 여기서 순서 좀 바꾸고 한 문장 만들면 적당히 읽을 만한 글이 돼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마술쇼! 사실은 이게 더 좋아요. 우리나라 GMO가 수입 1위라는 거. 자, 한번 써봅시다. 1번. 한국은 아이고 큰일 나셨네. 파란색이 훨씬 잘 나오는데? 한국은 GMO 수입 1위 국가다. 응? 또 빠진 게 있어요. GMO는 장이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GMO란이 중요해요. 여기서 그 GMO란 이렇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유전자 변형이잖아요. 유전자 변형 작물. genetically motivated. 유전자 변형 작물을 뜻하는
GMO는 피해가 심각한 애다. 얼마나 큰 피해가 주는지. 문제는 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구나. 근데 무슨 피해일까요? What kind of 피해?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피해? 예를 들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이렇다거나 예를 들어주자면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피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떤 무슨 발병률이? 발병률은 암 발병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GMO는 암 발병률을 높이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죠?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GMO를 규제하는 국가도 많다. 그죠? 한국은 GMO 수입 1위다. GMO는 유전자 변형 작물을 뜻하는 GMO는 이래 암 발병률을 높이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GMO 규제 국가 어떤 게 있는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규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크게 설명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러시아의 경우 GMO 수입 포션을 금지하는 건가요? GMO가 들어오는 걸? 네. GMO 러시아의 경우 GMO를 강력하게 규제한다. 국내외 GMO 유통 금지 등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금지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구조를 짜시는 거예요. 규제한다. 시장에 가면 규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입도 1위인데 관련 교육도 수입도 1위인데 쓸 필요 없겠구나. 위에 있네. 우리나라는 한국의 경우 관련 교육도 미비하고 GMO 표기에 관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죠. 미비한 상태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되세요? 보이세요? 이게 플로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면 안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뭘 했어요? 얘 했고 했어요.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민단체 등에서 이렇게 시민단체 등에서 완전 표시제 주장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 완전 기사처럼 쓰고 있죠, 제가 지금. 왜냐면 이거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상적인 구조는 읽기 자료, 이게 읽기 자료고, 이게 읽기 자료고, 원래는 장은 이러이러한데 우리는 이렇게 많습니다. 아래에 글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상황에 맞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불투명해져서 문제인데 GMO가 이렇게 문제다. 근데 장 얘기로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 GMO 작물이 콩이다. 그럼 7번 된장, 간장, 청국장 등 콩으로 만드는 발효식품이 많은 한국의 경우
심각한 먹거리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죠. 되세요? 이해가? 먹거리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장은 여기서 다시 나오면 돼요. 장은 콩을 삶아 버무린 것을 미생물들이 분해려 만들어내는 천연 조미료인 장은 뭐 이렇게 많이는 안 씌워도 돼요. 사실은 뭐 좀 군더더기가 좀 있어서 요인 장은 원래 좋은 영양 성분을 함유하여 다른 식품과 조화를 다 외우고 8번 항암 효과를 내는 성분이다. 지금 그 말씀이죠. 콩을 잘 발효해서 내오면 항암 효과가 나는데 암을 발병시키는 GMO 때문에 다이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음식에 이로운 것이 없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이로운 걸 만들어 먹었는데 해롭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장독대 부대가 나갑시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바른 장 문화를 확산해야 된다가 이 밑으로 들어오죠. 항암 효과랑 전통장의 장애 효과에 들어갔으니까 바른 장 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발효 음식 문화를 살려보는 이 훌륭한 모임에서 함께 해봅시다. 렛츠 투게더. 끝! 타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재밌죠? 재밌어요. 문장을 뜯어보시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장, 정의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왜 이게 문제였지? 장이 정의를 했어. 전통장,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아, 전통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구나. 장의 효과 좋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장 예찬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GMO가 나오죠. GMO 왜 나왔지? 라는 독자의 궁금증. 콩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GMO 수입 1위야. 막 지금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아. 여기는 내가 넣고 싶은 정보들이에요.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는데 구성의 문제로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 글이랑은 되게 다르죠. 엄청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정보를 많이 주고 싶은데 일단은 다 주시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장금이가 되시기를. 장 지키는 바른 먹거리 투사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GMO 완전 표시제 필요하다. GMO 완전 표시제 안 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먹거리 만들기에 힘써야 된다. 왜? 그것이 어디 갔어? 흙도 살리고 밥장도 살리고 발효 음식 문화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재밌죠? 하나 더 해볼까요? 질문 있으세요? 구조가 보이셔야 돼요. 구조가. 장, GMO, GMO 수입, 교육이 안 되는 현실, 방법 없다. 그러니까 정보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서는 정보가 근거가 돼요. 왜? 주장을 먼저 쳤잖아요. 수입이 이렇게 하다. 영향을 미친다. 하고 싶은 말. 근데 이게 사실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이겠구나. 서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주장은 이거예요, 이거. 완전 표시제. 우리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상황이 진짜 심각해. 그래서 완전 표시제도 해야 돼. 사실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이지만 대안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어, 지금. 한국 GMO 교육 완전 개떡, 개차반. 완전 필요해. 왜 필요하냐면 이거.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번결 구조에 맞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꼽자면은 얘는 결론. 이렇게 서론, 후커. 왜 후커야? GMO 수입 1위야.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GMO 수입 왜 1위야? 이 얘기 왜 하는 걸까? 수입이 1위야. 정보를 줘서. 그래. GMO 수입이 1위야, 우리가. GMO가 뭔데? 유전자 변형 작물을 뜻한 GMO는 암 발병률을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GMO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혹여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써주는 거예요. 이 정도 짧게 쓰면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GMO 규제 국가가 많아. 러시아는 완전 금지야. 사실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근데도 얘는 이걸 이렇게 지키네. 얘네도 좋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좀
한국 완전 표시될 것 같아요. 그쵸? 유럽은 물론 이렇게 뭐 대부분의 유럽은 물론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면 좀 더 근거가 확실해지죠. 러시아에서도 심지어 러시아도 이런 느낌이 강해져요. 그러면 그냥 러시아라고 했을 때보다 대부분의 유럽은 물론 러시아에서도 이러면 러시아도 하는데 이런 느낌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재밌어요? 저 혼자 신났나요? 제가 너무 글장인가요? 그리고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 이거 상태 진단. 이게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여기서도 할 말 다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이해가 되세요? 재밌죠? 재밌죠? 또 재밌는 주제 들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네. 좀더 얘기해도 돼요? 여기에 관련해서? 글쓰기요? 네. 그 GMO 관련해서요. 네네. 그 황교익 같은 사람은 GMO 아주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네네네.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GMO가 왜 심각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딴 나라도 안 한 데가 아니라 네. 구체적 사례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에 대한 제 생각 조금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어, GMO에 대해서. GMO 주장을 하시는 상관없는데 여기 넣어볼까요? 못 넣죠. 왜냐면 주장을 받아들이면 GMO 다 빼야 돼. 아니, 무슨 주장? 아니 지금 GMO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GMO가 왜 심각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면 네. 요 말만 듣고는 에이, 그쵸? 네. 근데 문제는 목적이 그냥 같이 장문화 확산해 봅시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냥 이 문장 구조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긴 해요. 네. 예, 예. 장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네네. 그쵸. 내용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본인 문제의식이 있으신, 그래서 제가 독자를 사전 지식이 있고 발음 먹거리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GMO가 발음 먹거리에 관심,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서 봤을 때 발음 먹거리에 관심이 있고 장을 담그러 오는 많은 어머님들이 주로일 그 독자층에서 GMO는 사실 괜찮아. 황교익 아저씨 거기 가면 진짜 맞아요. 맞아주고 황교익 아저씨 거기 갔다가는 알쓸신잡 찍기도 전에 다 끝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거 좀 한 40분 정도 네. GMO와 이제 음.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거를 말로 풀어서 했기 때문에 그쵸. 예. 사전에 이게 기조 글이라서 왜 이 모임을 하는지에 대한 기조, 그 공감이 좀 돼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제 한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비 예, 예, 예. 한교육 로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두 분이 주장을 알아서 하시고 저는 글쓰기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는 저랑 상관없네요. 저 지금 되게 글 잘 쓰고 싶은데. GMO. 저는 생각보다 이 요리는 엄청 좋아해요. 안 그래 보이죠? 저요? 엄청 잘해요. 참나. 지금 봤어요? 요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 다 해요. 제가 기자 준비하느라 백수일 때 그 논술학원에 취직해서 열심히 돈을 벌던 저의 선배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쉬는 날 꼭 하는 일은 뭐냐면 정유미한테 전화를 겁니다. 정유미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해? 당연히 아무 일도 안 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뭐 해라니? 언니 어디세요? 당장 가겠습니다. 왜 가냐? 그 언니가 돈을 줘요. 왜 돈을 주냐면 그 언니는 지금 집에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되게 쉬고 싶어. 집에서 나가기 싫어. 근데 뭔가를 뭐 약간 집밥의 느낌을 막 먹고 싶어요. 딱 먹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가서 장도 봐야 돼. 되게 비싸요. 그럼 제 계좌로 돈이 꽂혀요. 그럼 그 돈으로 장을 봐요. 장을 봐서 그 언니 집에 가. 출장 요리 사죠. 그래서 가서 언니가 원하는 걸 다 해요. 그리고 한 상 딱 차려놓고 일어나십시오 마님. 이렇게 해서 딱 언니 차리고 맛있다. 저도 같이 먹어요. 제가 평소에 언제 그렇게 돈 비싼 걸로 주로 전복죽 이런 거 있죠. 소갈비 사오라 그래서 소갈비찜하고 맨날 소갈비찜 넣고 막 홍합탕 이런 거 끓이고 막 크림 스프 이런 거 끓이고 막 그 열심히 카레에서 구워가고 그런 걸 하느라 제가 그런 걸 하면서 백수 생활을 견뎠습니다. 남의 출장 요리 해주면서 밥을 먹을 돈이 없으니까 언니님 제발 오늘 먹고 싶은 게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가서 몸으로 때운 뒤 함께 먹고 싶습니다.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면서 열심히 백수 생활을 견뎠죠. 그러면 이제 수고비, 장 본 거, 그리고 설거지까지 제가 딱 해드리고 나오면서 용돈은 두둑하게, 배도 두둑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저의 재밌는 알바 중에 하나였어요. 하도 방학 때 그 저녁
방학한 겨울쯤 되면은 하도 뭐 이렇게 막 유자차 만들어 팔고 잼 끓여서 팔고 막 이렇게 맨날 파는 바람에 돈이 없으니까 자꾸 뭘 만들어 파는 바람에 제가 기자가 되고도 약 1년 반 정도는 계속 배송 업무를 했어요. 아이고 이거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정유미 취직하고 나더니 유자차가 안 온다며.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제가 기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막 새벽까지 취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기 작업실 가가지고 유자 자르고 있고 이랬답니다. 제가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하지 않아요. 맛기자는 관심 없으세요? 네? 맛기자. 아, 맛기자를 하기엔 제가 너무 막립이에요. 제가 되게 그 좀 막 비싼 거 먹고 좋은 건 좀 좋다고 알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맛기자를 하기에는 차라리 저는 제가 막 요리하는 기자 이렇게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 보러 갔는데 아, 설날 제가 애호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설이 다가오니까 애호박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애호박 하나에 4,000원이 넘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평소에는 물론 애호박이 아주 싼 야채는 아니에요. 싸게 사면은 1,000원대로도 사거든요. 시즌에 따라서. 근데 설만 다가오면 4,000원씩 해요, 하나에. 평소에는 인큐 애호박은 1+1도 하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실생활에 딱 이렇게 그런 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그리고 그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원래 냉부회거든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남을 때까지 계속 요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 계속 요리할 수 있어. 이걸 계속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 빨리 주제를 주셔요. 나 지금 내 눈 봤죠? 하나 더 하고 가야 돼. 생제르망 어이. 왜요? 원래 제목은 야유는 팬들의 권리다라는 제목으로 막 써봤는데. 꼭 그래서 욕을 드시죠? 네? 꼭 그래서 욕을 드셔. 아니 제가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그 주제가 그거라고요. 아 이거야? 네. 아 프랑스의 축구 명문 파리 생제르맹은 올해 1월 15일 자신들의 홈 구장인 파르크 드 프랑스에서 열린 제가 요약해드리면 정면을 요약해드리면은 네. 이제 올해 세계 최고의 이적료를 받고 있던 그 파리로가 네. 네이마르가 네. 이제 네 골을 넣는 활약을 했는데 네. 홈팬들한테 야유를 먹었다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 정면 2는 네. 이제 뉴욕 양키 그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인 뉴욕 양키스가 네. 팀 팬들에게 그 빈공을 선보여서 야유를 먹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은 이제 프로스포츠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팬들은 욕을 한다는 것이고, 언론도 선수들이 아니라 팬들의 편을 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문단은 국가대표는 국민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국민을 욕하는 기자 당신은 국민이 국가대표의 주인이고 네이마르는 김보른 선수보다 단 한 살 많다는 사실을 잊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대표를 향한 네. 어떠한 비판도 네. 과도하지 않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보세요. 과도하지 않다. 왜? 왜냐하면 국가대표의 고용주가 국민이라서? 네. 그리고 그 국가대표 마크를 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그럼 자기들이 잘한 거는? 자기들이 잘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게 국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만큼 운동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것도 국민. 공동체주의적인 분이셨네. 칼럼의 저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칼럼을 썼는지에 대해서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까? 안 썼어요. 그러네요. 재밌을 뻔했는데. 보내드릴까요? 스크랩 아니요. 괜찮아요.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다면 네.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생각보다 약해 보여요. 어떠세요, 여러분?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쓰려면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그렇게 물어봤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팬들은 욕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그죠? 욕을 할 권리가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
네이마르가 한 살 많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네이마르가 김보름보다 한 살 많다는 것은 그 어떠한 주장에도 근거가 안 돼요. 왜? 한 살 많은 게. 왜냐면 클럽의 저자가 김보름 선수가 어리니까 봐주잖아요. 그러면은 칼럼의 저자들이 쓴 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칼럼의 저자들, 그게 결국 이 말은 칼럼의 저자들이 사용했던 근거에 따르면 그 니네들이 썼던 근거를 그대로 다시 돌려주건데 이 사실을 니네가 잊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1번 칼럼의 저자들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거기가 왜 문제인지를 써야 되고 굳이 장면 1, 2를 나눌 필요가 없네? 그죠? 장면 1, 2보다는 칼럼 1, 2를 넣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칼럼에서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물론 본인이 이거는 뭐 굳이 의도해서 쓴 건 아니겠지만 굳이 이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해서 쓴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 1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장면 1, 2는 생각보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설명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굳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말을 했듯이 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말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결국 그 상황은 비슷한 거거든요. 결국 상황은 본인들이 되게 잘했어. 근데 팀 팬들이 보기에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 왜? 스포츠는 쇼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선 차라리 스포츠도 하나의 쇼다. 그것들도 엔터테이닝이다. 그게 엔터테이닝이고 그 엔터테이닝이 어쨌든 그러면 광대론을 가져와도 돼요. 스포츠는 광대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라리 갖고 오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야 그 어떠한 상황에서 야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 야유라는 것이 스포츠 선수들을 향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가 탄탄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목을 불문하고 프로 스포츠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너무 크게 팬들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펼치는 놀라운 플레이에 열광하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기적에 감동한다. 그러면 앞에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뒤에는 팬들도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하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팬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한데 응. 그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에 야유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론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 있어봐요. 네. 있어봐. 그거 너무 빨리 가지 마.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흐름. 네. 종목을 불문하고 프로스포츠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 1번. 팬들은 감동해. 2번. 3번. 팬들이 선수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갑자기 나와요. 오일머니. 갑자기 오일머니 나오지. 이거는 의식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버렸어야 되는 애야. 왜? 오일머니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 팬들의 선수를 향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본이 그냥 스포츠 시장에 모인다. 팬들이 지지를 해주는데 그거는 팬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마케팅이 되고 그것이 자본이 되어서 다시 스포츠 시장으로 굴러들어서 선수들이 열심히 스포츠를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수들은 팬들이 평생 일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을 젊은 나이에 받게 되었고 이건 모든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빈 거예요. 그런 게.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쓸 때 잘 들으세요. 글을 쓸 때 본인이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선수들을 포괄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 근데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한다는 건 뭐냐면 글쓴이가 나름대로 크게 독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그중 운이 좋은 선수들은 이렇게 들어가면 돼. 운이 좋은 거지.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만 사실 스포츠에는 비리도 많고요. 특히나 제가 그때 개인 종목 얘기하지 않았어요? 개인 종목 비리도 많고요. 그리고 막 로비도 엄청 많고 자본이 많이 모이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화려한 그 음악의 선수들은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서 운 좋게 본인의 노력과 많은 운과 상황적인 특수성과 이런 것들이 따라주고 그 뒤에는 또 본인 부모들의 희생과 많은 것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은.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은 여기서 선수들을 되게 일반화해버리면 그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있어. 그래서 여기로 가야겠어. 그래서 일단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쓴 글이 돼요.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져. 그래서 공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팬들이 평생 일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을 그냥 스포츠에 돈을 많이 쓰는 팬들은 나름대로 자본이 있는 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짚어주면 좋아.
근데 그들의 직장인 경기장. 경기장은 직장이 아니죠. 경기장 자체는 직장이 구단이거나 혹은 뭐 기획사거나 아니면 국가대표일 경우. 그러니까 초현대적 시설 타협학금했다. 이건 너무 비약이에요. 왜냐면 경기장이 초현대적 어떤 초현대적 시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비어 있는 거지. 보여요? 비어 있다는 게? 왜냐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장으로 모였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급해. 빨리 가고 있어. 아주 급해요. 그래 보여.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빨리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선수들은 팬들이 평생 이라도 받을 수 없는 갑자기 막 넘어가. 직장의 경기장은 초현대적. 무슨 초현대적 어떤 시설이 초현대적인지, 경기장이 왜 그들의 직장인지, 젊은 나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선수들이 다 그런지, 오일머니 왜 나왔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정의 부와 인기를 거머쥔 선수들이 모두가 선수들인 왜 이러니 너? 모두가 선수들인가? 에서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절정의 부와 인기를 거머쥔 선수들, 그들의 모습이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보다 살아야 홈팬들, 이런 용어를 자꾸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홈팬들, 경기장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본인이 운동선수라고 일반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종목의 선수를 상정하고 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홈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축구, 야구 이런 거죠.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는 구단이 이런 종목, 팀 스포츠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어떤 논리에 빠지면 김보름은 그렇지 않아요. 김보름은 본인의 구단에서 이름을 딴 홈 경기장을 갖고 있지 않아. 걔는 한 채대 경기장이 있지. 그냥 지네 학교.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그럼 자가당착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논리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요?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제 평창에서 했고, 네. 한국에서 했고, 네. 응? 한국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국민들한테서 욕을 먹고 야를 듣니까 동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렇게 썼는데 이 문제가 됐어요. 경기장은 그럼 뭐예요? 평창 네, 아이스 아레나요? 네, 알았어요. 아이스 아레나에 고용되지 않았잖아, 그들이. 아이스 아레나가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국가대표이고, 그러면은 국가는 왜 그들한테 포상금을 줘요? 국민의 세금으로 전부 다 굴려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열심히 해서 국가를 빛내줬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의 명예를 국제적으로 드높여준 것을 포상하는 의미에서 포상금도 주고 연금도 주죠.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논리는 어떻게? 그럼 이제 그런 논리는 그런 이유들이 들어가야 되나요? 동일화시키는. 아니요. 그런 비판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없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걸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주장을 설득하는 글이 좋게 되려면 내가 계속 얘기했듯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본인의 논리 안에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법하겠다 싶어야 돼요. 근데 왜 빈 곳이 보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본인 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건 남이 이 글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렇게 썼는지는 알겠어요.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글을 읽고 본인 생각을 그대로 납득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글은 혼자서는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내 생각이거든요. 다 내 생각이야. 나는 왜 이런 얘기가 됐는지 알겠어.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저도 그래요. 근데 남이 이 글을 읽고 어떤 궁금증이 들고 어떤 게 의심스럽고 어떤 문제가 있지? 라는 것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글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장이 직장이라는 건 분명히 눈에 걸리는 거예요. 직장인 경기장에 고용되는 선수들만 생각하게 돼요.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어요. 외국으로 가면은 외국의 그 다저스 구장 이런 데 이제 구장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아예 그냥 선수들이 그 구단에 소속돼서 그 구단 자체가 하나의 경기장으로 운영되는, 우리처럼 원정 경기 이렇게 하는 건 다 미국 시스템이죠. 근데 홈팬들의 야유라는 거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맨 마지막에 김보름이 나오는데 이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봤자 여기서 의심스러운 것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
평창이고 그게 홈 경기장이고 그리고 직장이 어쨌든 근데 태릉 선수촌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면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예를 들어 맨 마지막에 김보름 선수를 얘기를 할 때도 김보름 선수가 근데 마찬가지다. 김보름도 평창은 홈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참여한 것이고 거기서 욕을 먹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는 김보름 선수도 하나의 쇼,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수 있는 쇼를 하는 엔터테이닝 유흥산업으로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꺼지는 거니 너는? 오늘 한참 이러는 걸 안 하다가. 이해가 돼요? 네. 봐봐. 물론 상당수의 언론들은 팬을 비난하지 않는다. 팬들이 분노하는 전후 사정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1번이나 2번에서는 네. 이제 이 사례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장면이 너무 앞으로 가면 이 뒤에서 여기서 팬들이 분노하는 전후 사정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팬을 비난하지 않는다. 계속 주장이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모인다. 그래서 결국에 근거가 없이 계속 늘어나니까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주장하고자 했다는 게 아니라 문장들이 계속 단정적으로 끊기는데 이 단정적으로 끊기는 문장들을 뭔가 친절하게 연결해주거나 설명해주고자 하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보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 걸리는 게 없어야지. 근데 절정의 부와 인기를 거머쥔 선수들은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그래. 본인의 의도는 여기서 얘기한 건 종목을 불문하고 프로스포츠라고 하지만 여기는 축구, 야구야. 프로스포츠, 종목을 불문하고라고 했지만 사실 얘는 축구, 야구로 들었어요. 프로스포츠, 팬들의 사랑, 경기장에서 열광하고 기적에 감동하고 그럼 쇼네. 팬들의 선수를 향한 지지가 있게 오일머니 갑자기 왜 나온지 몰라 빼고 선수들은 젊은 나이에 받게 되고 성공한 선수들이 직장인 경기장 내가 한 문장 지금 눈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에 그러니까 일반의 불특정 다수를 설득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랑 약간 예를 들어 이게 DC 축구 갤러리 이런 데 올라가요. 가능해요. DC 축구 갤러리에 어느 서버에 되게 이런 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돼.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불특정, 이게 갑자기 칼럼으로 나간다. 약간 간장 두 종지 같은 거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본인은 너무 힘들었어. 본인은 그 간장 두 종지 안 갖다 주는 종업원이 너무 짜증났거든.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간장 두 종지 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 오케이, 칼럼 쓸 수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는 논리 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공감을 이끌어내냐 마냐의 문제인 거지. 팬들이 분노하는 전후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팬들을 분노하는 전후 사정 뭘까? 안 나와요. 팬들이 분노하는 전후 사정을 뭐를 언론이 알고 있는지 안 나와요. 프로스포츠와 사정은 약간 다르지만 좋아. 방어 깔았어. 국가대표는 국민이 있게 존재한다. 왜? 공정한 룰 안에서 경쟁과 경쟁이 가져온 감동을 선사했고 국민들은 그들 열광 똑같아. 그러면은 국가대표들이 감동을 선사했고 그들이 지지해줬으면 약간 다이다이 같은데? 근데 앞에서는 국가대표는 국민이 있게 존재하는 약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대표든 프로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건 지금 이거 하나의 유흥 엔터테인먼트 쇼 산업인 거예요. 이 쇼 산업에서 어쨌든 연예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광대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도 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지금 여기 깔려있는. 평창올림픽 엘리트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세금이 투입되어 엘리트 체육 전반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다. 어려워. 국민들은 그들을 열광적으로 스포츠 팬들이 그들을 열광적으로 지지했지.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세금이 투입돼요. 근데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나는 박근혜한테 세금을 준 적이 없지만 내 마음으로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녀가 다 받아가서 유라도 주고. 이 유라야말로 여기에 해당되는 스포츠 선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엘리트 체육 전반. 엘리트 체육은 뭐야? 엘리트 체육 뭐예요? 올림픽 주요 종목들 비겨
스케이팅, 뭐 빙속, 빙속, 그리고 정예를 탔다는 승마. 승마. 네.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가 있는 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포츠 종목들이 다 엘리트 체육 형태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만 모르는 거야? 아니면 다들 그 전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제 모르는 거야? 특정한 응. 그 일반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 응. 몇몇 선수들만 즐길 수 있는 만 하고 또 그들 사이에서만 경쟁을 하고 그들만 관심을 그럼 본인이 규제한 거예요? 본인이 정의한 단어인 거예요?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엘리트 체육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걸 쓴 맥락이 그 엘리트 체육을 다른 데서도 쓰는 거랑 같냐고. 네, 같습니다. 확실해요? 네, 진짜? 네. 아니면? 비슷한 맥락으로 사가졌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아냐고 본인이. 네. 엘리트 체육이라고 했을 때 네.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고 얘기하면 오케이야. 근데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가 일반 국민이 즐기지 못하는 스포츠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컬링은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잘 즐기지 못하지. 하지만 흔하게 막 돈이 많이 들어서 엄청 엘리트 체육이냐? 나는 그렇게 좀 힘들다고 봐. 왜냐하면 그 팀킴은 고등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시작했다면서요. 고등학교 방과후 활동 정도면 접근성이 좋은 스포츠예요. 물론 거기에만 있다는 게 문제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 엘리트 체육이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남들 보라고 쓸 때 이걸 어떤 맥락으로 쓰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엘리트 체육이 어떤 맥락으로 쓴 건지 잘 안 보여. 그게 문제야. 엘리트 체육이 영어를 쓴 건 괜찮아. 하지만 엘리트 체육을 어떤 맥락으로 뭐뭐 하는 것 같은,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드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뭐 혹은 여기 뭔가 수식어구가 있어줘야 돼. 그냥 엘리트 체육이라고 넣어놓으면 글쓴이가 어떤 맥락으로 엘리트 체육을 쓰는지 몰라요. 왜냐, 그리고 여기에 엘리트 체육 전반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굳이 이 엘리트 체육이 돈이 많이 드는 체육이 예로 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 엘리트, 그냥 체육계 전반을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됐을까? 왜 엘리트 체육이라고 썼을까? 왠지 글쓰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쓰는데 그런 욕망이 여기 이 엘리트라는 단어로 투영된 것 같기도 해. 내 직감에는. 예를 들어 엘리트 체육 전반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 돈이 많이 드는 엘리트 체육을 얘기하고 싶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게 국민들의 암묵적으로 세금이 투입된 엘리트 체육. 근데 만약에 본인 생각대로 엘리트 체육이 돈이 많이 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잘 즐기지 못하는 거라면 세금이 투입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잘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 돈을 안 내기 때문인데 세금이 투입되는 엘리트 체육이 아니죠. 그러면 엘리트 체육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내가 돈을 많이 내서 내가 즐겨야 되는 체육,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체육이면 세금이랑은 상관없는 거지. 왜 뭐하러 세금을 투자해? 개인적으로 다 하는 건데. 학교 수업에서 그 성적 잘 받아서 받는 그런 장학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국가대표였지만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뭐라 해야지,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원래 주저주저했던 게 한겨레신문 소속 계셨던 기자들 강사분도 계시고 체육학과 계신 분들. 저는 한겨레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봐봐. 내가 한겨레신문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겨레신문 소속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재밌어진다. 봐봐. 재밌어져. 봐봐. 내가 한겨레신문 소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본인 생각에는 내가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내 이미지가 뭐야? 열나 재밌어. 왜냐면 그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내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쟤는 어떨 것이다 라는 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단 독자들 조금 가르치려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셨던 얘기.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그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쓰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본인들도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안 읽히는 이유를. 그게 저는 이 대상이 됐던 기자분처럼 국민을 너 잘못했어. 국민들한테 독자들한테 너 잘못됐어. 너 생각이 잘못됐어라고 가르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었어. 본인은 그걸 싫어하죠. 네. 누가 자신을 엄청 가르치려 드는 거 되게 싫어하죠.
네, 그 가르치면서 이제 방향도 똑같으면 괜찮은데 방향마저 이제 어쩔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때는 저랬다가 그러시는 그런. 방향이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이 기자분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손현재랑 김보름을 보는 시각하고 김연아를 보는 시각하고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봤을 때 그랬다는 거죠? 아니, 예, 기사. 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네. 본인이 일기의 그 기사 뉘앙스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선차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왜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남이 내 글을 봤을 때 생각하는 지점이 달라요. 그거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얘기를 했지만 한겨레 신문은 어느 정도 그걸 본인을 아주 모르고 있진 않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이 계속 어렵다는 판단을 듣고 한다는 것을. 근데 그거를 안 고치기로 선택한다. 이것도 기자 개개인의 선택이죠. 그게 이제 신문이 사람을 고용했고 그걸 트레이닝하는 방식인데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본인이 봤을 때 이 기사는 그래서 달라. 좋아. 본인 생각에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찰이야.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얘가 이상해. 왜냐면 얘가 여기서 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진리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했던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내 생각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글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말했을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 말고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더 나은 방법은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글쓰기는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공정한 경쟁에서 오는 감동이라는 국가대표팀이 국민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배신했다는 것 본인 생각. 그리고 국가대표팀이 국민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공정한 경쟁에서 오는 감동이라는 것도 본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자기 생각은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는 궁금증이 너무 많아. 공정한 경쟁에서 오는 감동이 국가대표팀이 국민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 생각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설명해 주셔야 돼. 그게 설득하는 글이에요. 국민들은 친문과 청와대 청원으로 응답했다. 청와대 청원은 친문이 아닌 것 같은데? 친문고 경기장에서의 친문이었고요. 그럼 경기장에서의 침묵과 온라인에서의 조용한 청원으로 응답했다라고 해야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오해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국민들이 평생 부끄러워할, 왜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어 본인이. 국민들이 평생 부끄러워할 최악의 장면은 본인 생각이죠. 여기 김보름 선수를 욕했던 많은 사람들이 니들 때문에 내가 평생 부끄러워라고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본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평생 부끄러워할 최악의 장면이었는지 안 나와. 노선영이를 뒤에 떼고 들어가서 스포츠맨십을 다 망가뜨린 건데 그거가 안 나와요. 공정한 룰 아래서의 경쟁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공정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 공정한 룰 아래서의 경쟁과 그 경쟁이 가져온 감동을 선사했고 지지해줬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공정한 경쟁에서 오는 감동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배신했어. 그럼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왜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는지가 안 나와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오늘 몇몇 언론에서 팀 취할 때 과도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국민들이 비판 과도하지만 사실 과도하지 않다. 왜냐면 그건 원래 쇼다. 관객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쇼 머스트 고언이고 우리가 훈수를 두고 비판을 하든 하지 않든 이 쇼는 평창올림픽은 폐막을 어제 했고 그리고 끝날 것이지만 하지만 스포츠는 계속된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스포츠는 쇼다.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관객의 반응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취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본인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근거가 내가 말했죠. 그 본론은 우리가 말하는 결론, 즉 주장을 억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에 들어간다고. 조금 더 도와줘야 돼.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 조금이 아니고. 맞아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예의 바르게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공정한 룰의 경쟁이 과연 스포츠의 의미인가? 공정한 경쟁에서 오는 감동이 국가대표팀이 국민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럼 국가대표팀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북한이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국민만을 아니 본인들도 좋아서 한 일이죠. 원래 쇼랑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체육이 좋아서 그리고 이거를 열심히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이 체육 진짜 재밌습니다. 빙속 같은 것도 컬링도 마찬가지죠. 그 컬링 열풍이 이렇게 부니까 사람들이 컬링장 어딨냐 막 이러고 찾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국민들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기여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비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 근거가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 그럼 오늘 강의 오늘 강의 여기다 적용해 보면은 지금 주장이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그다음 주장들 말이 되게 잘라주세요. 주장들을 일단 쳐내고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워. 오일 머니 왜 나와? 필요 없는 거 다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놓고 이 주장을 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 붙여주시면 돼요. 똑같아. 모든 주장에 반박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다만 반박이 나오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그거를 자꾸 봐야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 하잖아요. 국가대표가 국민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가? 국가대표의 오로지 상황이 국민을 위해서인가? 혹은 국가를 위해서인가? 국민들이 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대표란 국가 자체의 그러니까 국가의 레퓨테이션, 국가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스포츠 자체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국민들은 열광적으로 지지했는가? 우린 모든 국가대표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까? 이것도 다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반문이 많이 나오는 문장들은 쉽게 말해 어떤 문장이냐면 위험한 문장이에요. 내가 잘 감당할 수 없는 문장. 내 의견인데 내가 못 감당할 수 없는 문장. 재밌죠? 글쓰기가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4주 동안 즐거우셨나요? 4주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이제 우리 열심히 4주간의 조정 기간을 갖고 다시 만납시다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쓰다가 네. 왜 이렇게 써야지 왜 이게 생기긴 한 거 같아요. 성공했어요. 네. 만약에 궁금한 거 있는데 왜 그럴 거야? 네. 왜 그럴 못 거야? 여쭤봤으면 네. 톡이나 메일로 여쭤봤어요. 카톡으로 주세요. 어차피 카톡방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겐톡으로 주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를 드릴 필요도 없네. 제 카톡 프로필을 전부 공개하고 알고 계시니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글 쓴 것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어느 국가대표? 아, 잘 어울리네요. 진짜 리듬체도 할 것 같죠? 같이 운동했는데 같이 생활했는데 언니 러시아에 계속 있어가지고 맞아요. 많이는 연재가 언니예요. 네, 4년 4년이나? 진짜 어리구나. 그래서 저희는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인데 돈을 많이 맞아요. 못 받아요. 맞아요. 정말 돈을 많이 못 받아요. 엘리트 체육 아니에요. 심지어 체육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산증인 계시네. 그리고 한겨레 기자가 뭔 상관이냐고. 이 편견쟁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즐거웠는데. 어떡하지? 이제 주차료를 낼 것 같아. 막 쓰다가 이제 생각 좀 해보시고. 못 찾아가시겠다. 네, 다양하게 또 큰일 났다. 더 듣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이러저러 해서 퇴근을 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다음에는 윤 선배한테 얘기를 해서 아주 내가 수강료를 한 4배쯤 받는 한이 있더라도 소수 정예로 아주 그냥 첨삭강의 쫙 돌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좋아요. 수강료는 배로 주시고 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글쓰기는 사실 되게 이렇게 뭐 되게 잘 쓴 글을 이렇게 써내가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글쓰기가 늘 괴롭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요 다시 짜서 좀 보내주시고. 정줄 잊고 있지 말고 겐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네, 글 쓰신 것들 마찬가지 다 보내주세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글 써야 되는데 이거 좀 힘들어요라는 거 너무 이상한 거 시키고 막 이렇게 강의했다가 이런 거 있어요. 기자님 저 이거 맞춤법 좀 고쳐주세요. 네가 해! 이런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심스레 제가 정말 필요할 때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기꺼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